저녁 이후에 이제 뭐 저녁 8시에서 한 밤 12시 사이 그 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삶이 되게 바뀐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좀 들고, 글쓰기, 뭐 유튜브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들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활동들에서 가장 좋은 준비는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하고 보완하고 계속하고, 요거 3개면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제 대형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을 보면은 가장 오래된 순을 눌러봤었거든요. 눌러봤는데 다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진짜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그 속에서도 대표 변호사이자 드라마 작가, 두 아이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시간을 정립하면서 마치 마일리지처럼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온 분이 계십니다.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 결국 다르게 산다.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이시자 오늘은 마일리지 아워의 저자이신 14년차 변호사 최윤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굿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집필한 드라마 작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국중의 장나라님과 이렇게 많은 변호사분들의 대사나 생각이나 관계들이 사실은 다 작가님의 실무 경험에서 비롯돼서 나왔다는 거는 사실 많은 언론 매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변호사님은 혹시 헤르미온느신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하세요. 왜 그 질문을 왜 많이 들으신 건가요? 네,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그걸 다 하시냐,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냐, 뭐 마법이라도 부리시냐, 이런 얘기를 수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단행본 출간 제안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동안 내가 뭐 특별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마일리지 아워입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개념인데요. 저는 이제 시간 압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일리지 아워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잖아요. 작가님께서 이 마일리지 아워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업하느라고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저녁까지는. 근데 저녁 이후에 이제 뭐 저녁 8시에서 한 밤 12시 사이 그 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삶이 되게 바뀐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좀 들고, 점점 이제 제가 그걸 실천함으로써 좀 확신이 가까워졌는데, 시작한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왔더라고요. 애들 뭐 재워놓고 뭐 엄마들이 글을 쓴다거나 뭐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이제는 사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좀 경험을 파는 세상이 됐다 보니까 누구든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이거를 계속 모아서 이게 좀 축적이 되면 좀 많은 성과를 이루는 분들을 보고, 이게 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오늘은 마일리지 아워의 작가님으로 나오셨지만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시자 두 아이의 엄마이시자 또 에세이스트이시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이 뭐 혈액과 관절과 뭐 세포와 뭐 이런 것들로 막 다 이루어져 있듯이 개개로 놓고 보면은 다 다른 것들인데, 이거를 뭔가 유기체처럼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유기체처럼 연결된 하나의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다라는 네네.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변호사님 엔잡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엔잡러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하나의 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변호사에 국한됐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이 편견이 좀 심한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다 싫어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그냥 법정에서도 욕먹고 밖에서도 욕먹고 가족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걸 해야겠냐.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처음 등록할 때만 해도 지금만큼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랬겠네요. 네, 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별로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의사분들이
거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깨우침을 얻는 것처럼 저도 좀 관계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저 사람들은 왜 헤어질까? 또 굉장히 궁금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관계에도 되게 많은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뭐 드라마까지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별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지의 직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지 엔잡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책에 보면 완벽한 준비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시작하기에 완벽한 날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그 생각인데 작가님 역시 완벽한 준비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로서 또 이렇게 드라마 작가로서 시작하고 보니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혹은 깨달은 네.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고시를 준비한다거나 뭐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뭐 글쓰기, 뭐 유튜브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들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SNS도 그렇고 네. 그런 활동들에서 가장 좋은 준비는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하는 것들 시작하고 보완하고 계속하고 요거 세 개면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제 작가님도 그렇지만 이제 대형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을 보면은 가장 오래된 순을 눌러봤었거든요. 눌러봤는데 다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렇죠. 뭐 준비가 제대로 됐거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 전문가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휴대폰 놓고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2023년 4년에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 한 5, 6년 동안 머릿속에서 나도 언젠가 유튜브를 해야지 5, 6년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카메라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조명을 사면 될지 이런 게 조금씩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들어왔던 뭔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이룰 수 있다. 이 틀을 깨는 사람만이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저도 워낙 시험 준비하고 그런 거에 치중해서 살던 삶이기 때문에 깨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깨고 나니까 드라마도 사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SNS에 이제 만화를 제가 올리면서부터 드라마 제작사에서 저한테 혹시 드라마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쓰기 시작했지만 뭔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작법책들은 다 사서 읽으면서 드라마 대본을 쓰면서 그 책들을 공부하고 써서 누군가한테 읽혔을 때 뭐가 재미없다라고 하면 왜 재미없을까 하고 또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하면서 대본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정말 드라마를 쓰시려고 하면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걸 시작해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서 원하시는 꿈꾸시는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스스로 끈기가 없는 게 콤플렉스였다. 근데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와 진짜 나는 꾸준하게 끈기 있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사고의 전환이 될 수 있는 또는 스스로 정했던 그 셀프 한계를 이렇게 팍 완전히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어떤 계기나 루틴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제가 진짜 너무 끈기가 없어가지고 약간 진짜 열등감이 심하게 있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의 종류가 뭔가 루틴 있고 되게 꾸준히 하고 그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면서 부럽고 막 좋으면서 싫고 언젠가 갖고 싶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 때는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학원도 등록하면 다 기부천사 되고 운동도 3번 가면 안 가고 막 잠수 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실 아이가 저를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녁 뭐 8시, 9시에는 들어가야 하니까 뒤에가 딱 막히고 나서부터 이 앞에가 루틴해지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몰입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1시간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고 예를 들면 뭐 1시간 점심시간 할 거 뭐 2-3시간 했다. 그럼 그 2시간을 나중에 애 재워놓고 갚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 몰입이 커지고 그러면서 루틴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의 인생 루틴이. 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좀 힐링을 하고 바로 점심 먹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이런 루틴이 생기면서 이거를 3년, 5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아이가 생겨서 또 엄마가 된 거에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부터는 루틴해지고 루틴하니까 저의 그 열등감
끈기가 이제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 둘과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쓰니까 이제 그 열등감이 사라졌고 이제 누가 저한테 변호사님 되게 꾸준한 사람인 것 같다. 원래 그러셨냐라고 하면 원래 절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꾸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점심시간에 혼자 이렇게 뭐 도시락이든 식사를 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하는 일 자체도 뭐 송무도 다 사실은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책도 그렇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다른 누군가와 막 정말 막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막 액티브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내면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잘 맞고 그런 부분을 잘 해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러시죠? 네. 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에는 잘 맞다고 생각 못 했었어요. 저 MBTI E성향이거든요. 아 정말요? 아니, 생각보다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고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많이 얻는 성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30대가 은근히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누굴 막 자주 만나고 왜냐면 또 가정도 있고 그렇죠. 아이도 있고 일도 있고 막 책임져야 되는 식구들 많으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고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누구랑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글쓰기에 더 매달리게 된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그냥 누구 만나고 싶을 때 친구한테 뭔가 쏟아내고 싶을 때 막 감정 얘기하고 싶은데 갈 곳도 만날 곳도 없고 외롭고 막 이럴 때마다 글을 썼더니 그 글들이 점점 좀 좋아지고 누가 읽거나 이제 보기에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 다듬어지더라고요. 이 마일리지 아워라는 책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일정 기간 동안은 셀프 고립을 하셨을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지하실로 들어갔다 나오셨을 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거의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작가님께서는 그런 고립되는 시간, 혼자서 스스로 고립되는 시간 이때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스스로가 훨씬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막 미친 듯이 외로울 때 네. 성장하는 것 같고요. 사람은 약간 다 공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막 충만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보다는 막 진짜 말씀하신 지하실로 들어갔을 네. 때 자기 자신을 마주하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생각보다 별로구나. 이걸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게 막 발견이 되면서 훨씬 성장하는 것 같고 사실 이제는 글쓰기가 이제 또 나름 업이 되었다 보니까 네. 그냥 고립의 일상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파트너 2도 지금 써야 하니까 계속 이제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뭐 외롭거나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즐거움에 가까워졌고 근데 이제 30대 내내 사실은 계속 저는 고립됐다라고 느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저녁부터 밤까지 누구를 만날 수 없고 그렇죠. 뭐 회사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요. 왜냐면 저는 아이를 좀 일찍 낳은 편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이러고 있나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또 글을 쓸 때는 정말 촬영하고 또 맞물려서 글 쓰는 시점도 있었는데 그때 막 하루에 10시간 주말에 이제 제가 평일에는 본업 있으니까 주말에는 또 글만 써야 되니까 아무도 못 만나고 그때도 또 고립이 됐었고 또 제가 20대 후반에 사실 되게 일찍 개업을 했었거든요. 사무실을. 그때도 다른 변호사님들은 약간 동료 변호사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이런 시간 보내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정말 매일 울었거든요. 사건 수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직원 월급은 나가도 내 월급은 못 받을 때도 그렇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고립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울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너무 길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간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업을 다 가질 수 있고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고립되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중에 훨씬 더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 이렇게 뵈면 사실 굉장히 지적이고 인텔리하고 그런 느낌이 정말 많으신데 영포자의 로스쿨에서 꼴찌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도망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신 뭔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다고요? 네, 로스쿨 꼴찌라는 말을 타인의 입으로 듣는 게 처음이라 약간 순간 빵 터졌는데 정말 제가 어디를 가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갔을 때도 제가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진짜 입으로 한마디도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 전공자라고 하는데 같이 그렇게 해외에서 막 10년, 20년 막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학점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초반에 되게 안 좋았다가 거의 졸업할 때는 거의 4.5점 만점을 받은 경험이 되게 많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꽈탑도 하고. 근데 로스쿨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다 오신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법대에 있다 오신 분들 저는 이제 영어 전공하다가 왔으니까 여기 또 똑같이 또 바닥인 거예요. 바닥이 아니라 진짜 완전 지하 몇 층이었고 그래서 첫 시험을 봤는데 그냥 꼴찌였어요. 네. 그냥 제가 꼴찌인지 이렇게 뭐 순위를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저만 알 수 있거든요. 네, 무조건 네. 꼴찌거든요. 너무 꼴찌여가지고 그래도 대학교 때 한 번 그때도 사실 영어를 포기하긴 했지만 학점은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하면 대학교 때처럼 학점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진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시간을 더 들이는 수밖에 없다.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을 갚으려면 내가 그냥 이 독서실에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독서실 문을 닫고 가자. 그냥 그 마음으로 항상 늦게까지 공부를 했고 굉장히 상위권으로 졸업을 했어요. N잡러가 아니라 웰잡러다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꿈을 단어로 꾸지 말고 문장으로 꿔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N잡러가 아닌 웰잡러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작가님께서? 네, 그 꿈을 사실 단어로 끄는 세상을 살아왔고 저도 근데 문장으로 끄라는 말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강연에서 일타 강사가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되게 뭔가 맞은 것처럼 생각이 깊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만이 아닌 이별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강연을 통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대본 리딩 때 6년 동안 대본을 쓰면서 언젠가는 대본 리딩의 순간이 오겠구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대본 리딩을 갔는데 그날 이제 인사말에 제가 의사가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건강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이 관계의 끝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강사님께서 해준 얘기가 이거구나 나도 이제 문장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이 직업이 있는데 이거를 확장을 하고 싶고 언젠가 이것만 하고 싶지는 않고 인생도 되게 긴데 뭘 해야 되나 그냥 하는 거나 잘하자.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셨으면 해요. 맞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마일리지 아웃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작가님 실제로 모시면 한번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한 건데 상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드라마 작가로서도 아니면 책의 작가 혹은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하는 모습 또는 대본 리딩 할 때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항상 상상을 하셨을 것 같고 상상했던 대로 와 정말 이게 상상했던 대로 실제 현실로 이게 이렇게 펼쳐지네 라는 거를 느꼈던 그래서 스스로도 되게 신기하면서도 이랬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제가 개업 초창기 때 네. 막 20대 후반에 개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막 울고 있을 때 언젠가 뭐 내가 진짜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수임 걱정을 이렇게까지 한 건 한 건 막 직원 월급 걱정 안 하는 때가 올까 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이제 사무실에 계시던 사무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되게 유명한 TV에 나오는 변호사였던 거예요. 네. 점심을 먹는데 사무장님이 저한테 이 사건은 지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상대방 변호사님이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버튼이 눌린 거죠. 그렇죠. 네. 네. 유명한 변호사랑
붙으면 내가 지는 건가? 라는 이제 자극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뢰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되어서 수임을 했을 때 사건 맡아줬을 때 의뢰인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게끔 내 인지도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상대방 변호사님이 36살이셨거든요. 네. 나도 36세 때 꼭 유명한 변호사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30이었거든요. 근데 36에 유퀴즈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야. 그래서 약간 그때 계속 상상했던 제 36의 모습보다 더 큰 그림이 펼쳐졌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상상은 이제 드라마 쓸 때 네. 사실 수험생들이 다 서울대 가야지 하고 써놓고 하잖아요. 뭐 별로 좋지 않은 대학교를 이렇게 목표하진 않고 막 서울대를 일단 해놓고 못 가더라도 못 가는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사실 너무 감히 신인 작가가 감히 이 배우분의 연기 대상을 꿈꿨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계속 어떤 배우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기 대상 같은 거 받게 해드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 대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서로 윈윈하고, 배우님이 또 그런 상을 받으면 저도 너무 좋은 거고 저도 배우님도 너무 윈윈이니까 그런 상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카톡 창에 혼자 그걸 써놨었어요. 근데 정말 배우님께서 연기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상상이 너무 커서 지금 세 번째 상상은 이 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 책이 항상 이렇게 쉽게 조금 서 있다가 이렇게 눕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베스트셀러 매대에 보면 되게 오래 서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집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3년, 4년, 5년, 6년 주변에서 야, 너 그거 되게 가성비 안 나온다. 너가 시간당 얼마인 사람인데 그렇게 글을 계속 써 이러다가 편성 안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 자신만 나를 막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말을 내 걸로 흡수해서 내가 나한테 그 말을 또 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의뢰인분들하고 얘기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원래 본인은 가정폭력 있었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똑같이 폭력을 이루어진 얘기를 해주시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글을 쓰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소름이 돋았어요.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늦은 나이란 없다. 준비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황이, 돈이, 내 환경이, 지금 회사에서 뭐 일하는 게, 가족이, 뭐 아니면 내 건강이,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도 없는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샘플을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면 일단 영상 한 개를 만드는 거고, 대본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1회의 대본을 만드는 거고,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책 한 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일단 하나를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고쳐나가는 게 가장 좋은 실현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의 기적을 쓴 비비안 리 씨 같은 경우도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로 14kg이 찌고 나서 입을 옷이 없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음식을 나는 사랑하고, 그런데 음식을 끊고 굶고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14kg를 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은 일단 이번 주에 1kg를 빼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 이렇게 축축축 해 나갔는데,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맥락하고 잘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일리지 아워 책에서 시간은 가장 공평하고 가장 냉정한 재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본업은 로펌을 이끌고 계신 대표 변호사이신데, 시간이 진짜 가장 공평하고 냉정한 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순간에서. 네. 가장 대표적으로 딱 그걸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절대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직 내가 거기에 달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더 채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낀 거는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뭔가 시간을 계속 축적하고 뭔가 열심히 해오고 이런 거는 20, 30대에 계속 쭉 있었던 일들이지만 뭔가 내가 이제 회사도 우리 아이들도 드라마도 이렇게 어떤 좋은 성취들을 이뤘다라고 느낀 게 가장 최근이고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이 되게 늦게 온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직 내가 뭔가 보여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을 모으잖아요. 시간이 계속 쫓기고 뭔가 안 되면 시간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일리자오를 읽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시간에 관련된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간의 배분 혹은 연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24시간 이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죠. 근데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절대량으로 표현한다면 작가님이 10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저는 뭐 한 97이 있다. 어떤 사람은 40만큼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각자 각 자동차들이 주유통이 다 리터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면 드라마 작가, 본업인 변호사 또 에세이를 쓰시고 엄마로서 그 어느 것 하나 하기 싫은데 이거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뭐 그냥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즐기면서 굉장히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좀 더 나은 최유나 작가, 최유나 변호사가 점점 나은 버전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계속 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을지 한번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일을 즐기고 다양한 일을 하나로 엮어서 내 인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번아웃 없냐, 어떻게 쉬시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특별히 번아웃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안 오면 그걸 힐링하기 위해서 또 막 시간 들이고 이런 것도 줄어드니까 또 선순환이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일을 즐기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어차피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성장을 위해서도 내 욕망도 결국 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나가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인상 깊은 부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아니면 회의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염세적인 분들 많으세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 훈련이 시간을 절약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딱 뭔가 일이나 감정에 있어서 막혔을 때 감사를 하는 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막혔던 부분이 탁 풀리는 그런 순간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워킹맘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나만 찾아서 또는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바빠서 왜 나는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이 많지 않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대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엄마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것이 좀 풀렸거든요. 제 배우자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 저 사람이 좀만 덜 저렇게 살았으면 좀 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한 팀이다 보니까 한 명이 너무 열심히 살면 한 명이 좀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좀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바꾸면서부터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나도 열심히 살았을까? 옆에서 계속 노출이 되니까 계속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이 시기에 지금 아이를 낳은 게 맞았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30대 중반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 낳았더라면 내 커리어를 훨씬 성장시켰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아이한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지금 저한테 너무너무 큰 자산이고 지금은 시간에 쫓기지 않게 제가 시간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촬영장 오면서 사실
계단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작은 거부터 네. 계속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예, 너무 공감합니다. 일본인 작가의 책이었는데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남편은 맨날 일하고 항상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해서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였는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건데 남편분이 이제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 직업을 하고 계신데 어느 배관공사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그 작업복을 입고 한여름에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일을 하고 하면 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마시고 싶겠다 생각이 나겠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내가 우리 가족이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항상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싸우고 이랬었는데 일절 그런 말 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다 고맙다 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일을 끝나고 맥주를 안 마시고 바로 귀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좋은 부부관계로 갈 수 있었다는 케이스를 책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감사 훈련, 감사의 효과가 정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일리지 아워 책에 보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챕터가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도망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어요? 언제셨나요?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법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아이를 키울 때도 개업을 했을 때도 드라마를 쓸 때도 매 순간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망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해왔고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한테서 도망가면 붙잡으러 갈 것 같거든요. 너무 다 좋아져서 네. 시간이 참 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제 커리어적으로 약간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느낄 때 시작한 게 이제 SNS에 이혼 만화를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때 변호사 한 6, 7년 차였는데 그때까지는 쭉쭉 성장하는 게 느껴지다가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가? 이제 배울 만큼 배운 건가? 좀 이 정도면 많이 해봤지 하면서 좀 이렇게 멈추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글쓰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혼 할 때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혼하신 분들의 DM도 되게 많이 받고 또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했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도 되게 DM 많이 받고 하면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딱 소송을 하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과 후에 대해서도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저를 성장시킨 시간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아이 키우면서 말할 데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을 때도 항상 네. 글을 써왔고 그런 것들이 제 내면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글쓰기를 하면 시간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느낌? 붙잡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종종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른 나이에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내 커리어가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아이 덕분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 너무 많이 해요. 그쵸.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 못 했었고 아,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출산만 늦게 했어도 왜 그랬어 채윤아 막 스스로에게 계속 다그치고 이랬었는데 제가 사실 막 되게 일찍 한 건 아닌데 31쯤에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20대 후반에 결혼했고 근데 이제 또래들은 다 그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으니까 괜히 저만 그런 것 때문에 커리어가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야근도 잘 못하고 막 일을 집으로 싸들고 오고 막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굉장히 집약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아이들이 또 이제 컸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또 첫째 아이가 저를 정말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 책도 이제 가제본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 아직 안 나온 책이라면서 막 여기다가 막 최초의 책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너무 그럼 진짜 네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가 100일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00% 저 혼자 하니까 무슨 글을 쓸지 기획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녹음하고 영상을 저는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PPT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PPT로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컷 편집하고 뭐 이런 이 모든 과정을 저 혼자 다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고 2시간마다 뭐 깨고 밤에도 언제 제가 일어나서 달려가서 아이한테 뭐 분유를 준다든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1분 1초를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금과 같이 1분 1초를 금과 같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 역시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공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라. 이런 말들은 뭐 그냥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이 효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팁이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율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양적으로 뭘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나 상담 몇 건 했지, 수입 몇 개 했지, 글 얼마나 썼지, 이런 수치에 되게 민감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효율이라는 게 뭔가 진정성 있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순간 몰입했느냐가 정말 가장 효율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우리가 뭐 1시간 해야 되는 일을 3시간 하기도 하잖아요. 5시간이 있으면 5시간 동안 하고 그냥 일이라는 게 시간에 맞춰서 팽창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닫아놓고 그 안에 내가 진심으로 몰입을 해서 이 순간 임했고 제가 상담을 오늘 했을 때 의뢰인 분께서 뭐 오늘 너무 시원하게 잘 들었다. 너무 속 시원하다. 얼마 전에 어떤 상담자분이 뭐 이렇게 돌멩이 엄청 큰 바위를 지고 오셨는데 손 안에 돌을 이렇게 들고 간 것처럼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보낸 하루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도 내가 얼마나 오늘 진짜로 진심의 글을 썼나 이런 것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에 가장 큰 방해꾼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문장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작가님께서 가장 큰 방해꾼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말로 옆에서 늦었다고 얘기하거나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얘기하거나 막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걱정돼서 가족조차 그래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저 또한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야 무슨 그 나이에 개업을 해. 회사에 좀 오래 있어야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SNS에 만화를 시작할 때도 변호사가 무슨 그런 걸 해. 지금이야 되게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변호사가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고 막 만화 같은 걸 하면 약간 본업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드라마를 집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3년, 4년, 5년, 6년 주변에서 야 너 그거 되게 가성비 안 나온다. 너가 시간당 얼마인 사람인데 그렇게 글을 계속 써 이러다가 편성 안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 자신만 나를 막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말을 내 걸로 흡수해서 내가 나한테 그 말을 또 하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의뢰인분들하고 얘기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원래 본인은 가정폭력 있었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똑같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원래 가정폭력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라고 살아왔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 원래를 깰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고 이제 성인이 넘어서부터는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케어해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나의 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길을 막지 말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최윤아 변호사님, 최윤아 작가님 모시고 신간 마일리지 아워에 대해서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 둘이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 책에 있는 내용의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작가님께서 정말 굿 파트너의 작가님답게 혹은 항상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변호사라는 직업답게 책을 너무 이렇게 잘 읽히면서도 와닿게
또 그러면서도 쉽게 잘 풀어서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작가님의 경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더 와닿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듣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 아워, 시간을 어떻게 쓰고 또는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최윤아 작가님의 마일리지 아워를 일독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하와이 데저텍 데저텍 초대석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한번 또 방문해 주시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